안녕하세요. 상징적 표상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상징적 표상법은 독자가 독서의 과정 중에 떠오른 자신의 생각, 감상, 반응을 상징물로 만든 후에 타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상호 소통하는 독서 활동을 말합니다. 1990년에 패트리샤 엔시소가 개발하고 제프리 윌름 교수가 발전시킨 독서 활동입니다. 상징적 표상법은 기존 독해지도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독해지도 방법은 교사나 부모의 직접적인 질문에 의존합니다. 독해지도를 하라고 하면 읽은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시지요? 교과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용 확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질문이지요. 문제는 내용 확인 질문을 잘 하기가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확인 질문은 텍스트의 세부 정보나 주제와 같이 정답이 정해진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닫힌 질문이라고 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느끼고 생각한 바가 있는데 이를 모두 버리고 갑자기 교사가 던지는 닫힌 질문에 대해 정답을 말해야 하므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정답이 정해진 닫힌 질문으로 독후 활동을 시작하면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어렵고 독서 동기도 훼손됩니다. 상징적 표상법은 이러한 기존 독서 지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교수법입니다. 상징적 표상법은 학생 독자가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독서 반응을 온전히 드러내는 활동입니다. 상징적 표상법은 상징물을 만들고 이를 말로 설명하는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모두 교사의 개입 없이 학생 개인이 스스로 하는 활동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의해 지정된 대답으로서의 독서 반응이 아니라 개별 학생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느끼고 생각한 바를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 책에 대한 학생의 진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상징물도 내가 만들고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세상에 나밖에 없으니 부담 없이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상징적 표상법의 두 번째 특징은 독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질문은 대부분 내용 이해, 즉 독해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 확인 질문을 하면 독자의 대답을 들어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해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 표상법에서는 독자가 만든 상징물을 보고 또 그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서 독자의 감정이나 선호, 또 어느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고 몰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독해 수준, 그리고 심미적인, 정서적인 특성까지 매우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다양한 표현 방식입니다. 기존의 독후 활동은 대부분 독후감 글쓰기나 질문에 대한 단답식 대답하기가 많습니다. 반면 상징적 표상법은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통해 매우 다양한 표현을 유도합니다. 첫 번째가 상징물 만들기인데 시각화 작업이지요. 이때 학생들은 다양하고 창의적 방법으로 자신의 반응을 표현합니다. 화면의 사례에서도 동일한 작품을 읽은 후 두 학생이 전혀 다른 도구를 가지고 상징물을 만들고 있어요. 이처럼 상징적 표상법을 이용하면 개별 학생의 상징물이 모두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별 독자마다 텍스트를 읽으며 느끼고 생각한 바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상징물에 대해 말로 설명하기, 그리고 타인의 질문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 모두 언어적인 소통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상징물을 만들고 또 이를 매개로 타인과 소통하는 활동을 일종의 놀이로 느끼면서 즐겁게 활동합니다. 상징적 표상법은 즐겁지만 학생들이 글을 읽으며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를 온전히 드러내고
타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교육적인 독서 활동입니다. 상징적 표상법의 활동 절차를 살펴보면 크게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SRI 활동을 시작하면 우선 교사가 상징적 표상법의 목적과 활동을 안내합니다. 2단계에서 학생과 교사는 각자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질문을 메모합니다. 3단계부터는 독후활동입니다. 독후활동 1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독서 경험을 상징물로 표현합니다. 4단계는 상징물을 발표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한 명씩 자신의 상징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친구의 질문을 받아서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의 소통이 모두 끝나면 마지막으로 교사가 질문합니다. 학생의 반응을 한 번 더 심화하고 촉진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사는 이처럼 마지막 질문자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발표와 소통이 진행되는 4단계 동안 개별 학생마다 독해 특성과 문해 수준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느꼈는지 즐거웠던 점이나 인상적이었던 점 등에 대한 소감을 나눕니다. 이때 교사도 자신의 소감이나 상징적 표상법 활동에 대한 마무리 멘트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다음 차시의 텍스트 관련 토론이라든지 전략을 지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실제 학생이 만든 상징물과 그에 대한 구두 설명 사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고등학생이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읽고 상징적 표상 활동을 한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가로로 아주 긴 종이를 만든 후에 이 종이를 돌돌 말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종이를 이렇게 옆으로 펼치면서 자신의 상징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시각 이미지와 문자 텍스트를 모두 활용한 상징물입니다. 학생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만든 상징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상징물은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폭탄은 가난을 상징해요. 가난이라는 이름의 폭탄 정반대쪽에는 주인공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구두 9켤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끝에 있는 둘을 연결해주는 선은 폭탄에서 구두로 날아가는 화살인데 화살깃에 텍스트가 얽혀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등학생이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으로 루머의 루머라는 소설을 읽고 상징적 표상 활동을 한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꽃도 나쁜 말을 들으면 시든다 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인데요. 위아래로 상징물의 방향을 달리해서 2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학생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일단 이렇게 보면은 말로 인해서 꽃이 시든 걸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양파 실험 아세요? 양파한테 욕하면 양파가 시들고 예쁘다 해주면 양파가 잘 자라는 그런 실험이거든요. 어쨌든 그게 생각이 나서 꽃도 나쁜 말을 듣게 되면 시든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꽃을 의인화를 해서 그렸어요. 이건 피눈물인데 사람도 나쁜 말 들으면 되게 슬프고 그러잖아요. 루머라는 책이 어떤 소녀가 루머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왜 자살을 하게 됐는지 그걸 녹음을 해서 친구들에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 테이프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거를 딱 듣고 소문이 눈덩이도 굴리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문도 눈덩이처럼 굴리면 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마틴 루터가 한 명언이에요. 저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친구들처럼 그 소문의 주인공인 친구를 이상한 눈초리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책의 위선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징물은 위아래로 방향을 바꾸어서 2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상징물은 입체적인 형태가 많습니다. 참 창의적이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구두 설명에서 상징물을 만든 의도나 숨겨진 취지를 매우 잘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징물을 자신이 고심 끝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충실히 잘 설명합니다. 상징적 표상법을 수업에서 실행해 보면 학생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텍스트를 선정할 때 시, 그림책, 문학책, 정보책 모두 가능하지만 처음 활동할 때는 그림이 적거나 아예 없는 책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파나 사진을 모방해서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물을 만드는 것을 그림 그리기 또는 도쿠화 그리기로 잘못 이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 시간이라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상징적 표상법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상징물을 만들고 이를 설명하면서 텍스트에 대한 학생 자신의 생각과 감상을 최대한 잘 설명하게 하는 게 초점입니다. 상징물은 독자의 구두 설명, 즉 독자 반응을 더 쉽게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본 활동은 그림 그리기 활동이 아니고 상징물을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드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야 합니다. 교사는 그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색상 펜의 사용도 제한하거나 찰흙이나 모루들을 이용한 상징물 만들기나 콜라주, 이렇게 뜯어붙이기 활동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문해력 프로그램 중에는 학생에게 문제집을 풀게 하거나 기능 습득을 위해 반복 연습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평가받는다는 스트레스가 큽니다. 상징적 표상법은 학생이 상징물을 만들고 구두로 설명한 후에 동료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학생 중심의 활동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문해력 프로그램보다 훨씬 재미있고 흡사, 놀이처럼 느끼지요. 이때 상징적 표상법으로 문해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징적 표상법에서 교사는 학생들 간의 질의응답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학생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동안 교사의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학생의 설명을 들으며 개별 학생의 문해 특성과 수준을 분석해서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독해의 수준, 텍스트에서 주목하거나 간과한 부분, 인지, 정의, 사회적인 반응 특성, 추가 지도가 필요한 부분 등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개별 학생 독자의 수준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문해 교사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기에 이 SRI 활동을 하시면 학생을 잘 이해하고 개별 학생의 문해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징적 표상법을 시행한 후 텍스트에 대해 후속 지도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학생이나 전체 학생들의 상징적 표상 활동을 보면 후속 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다음 차시에 지도하시면 됩니다. 텍스트의 특정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주제 관련 토론, 다른 텍스트 엮어 읽기, 특정한 문해력 전략 지도 등 다양한 후속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문해력도 높이고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심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징적 표상법은 학생 중심 활동이기 때문에 개별 학생이 자신의 상징물을 만들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적절한 교실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동료들이 발표자의 상징물과 설명에 집중하고 설명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질문하도록 격려합니다. 교사의 개입은 줄이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을 위해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징적 표상법을 이용한 문해력 지도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징적 표상법을 통해 개별 학생의 문해 수준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학생의 잠재력과 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